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격리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일상회복 1단계 실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거센 비바람이 나흘째 이어지며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0여 개 시군에는 올해 첫 산사태 특보도 발령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재차 거절했습니다. 당분간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밤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도심을 20km나 질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뒤에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 거행됩니다. 영국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토요일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 산사태 주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 산사태 경보 시스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기준 전남 고흥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또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와 구례 곡성군, 경남 진주와 사천시, 고성, 하동, 남해군 등 10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과거 산불 피해지 등 주요 위험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긴급 재난 문자 등을 확인해 만일의 경우 빠르게 대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11층 건물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호우의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문으로 일렁이던 불길이 돌연 폭발하듯 커지며 건물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집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양정동에 있는 11층짜리 상가 건물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분 만에 진화됐지만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빠 여기 위험하다. 세상에 뭐고? 불이 난 건물이 탄 건 물론 파편이 주변 건물이나 주차된 차량에 튀어 소방 추산 5천만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파편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밑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옆 건물에도 좀 피해를 입혔는데, 앞서 오후 6시쯤에는 전남 완도군 드가망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선 배터리 전선이 합선되며 불이 난 건데 배 세척과 접안시설 일부가 탔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쏟아진 비에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삼각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770여 세대의 전기가 2시간 10분 동안 끊겼습니다. 한전은 폭우로 나무가 쓰러져 전신줄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황을 했죠. 갑자기 빵 하고 터진 냄새도 나고 해서 주민들이 거의 다 나와 있고, 상가 사람들도 많이 계산이 일단 안 되니까. 대구 화원읍에서도 고압선에 이상이 생겨 밤중에 1시간 20분 동안 전기가 끊겼는데 한전은 호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졌던 국제적 비상사태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각국은 경쟁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1월 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선포했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풀립니다. WHO 긴급위원회는 4일 분기별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심층 검토해 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사무총장이 동의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나게 됐습니다. Yesterday, the emergency committee met for the 15th time and recommended to me that I declare an end to the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that advice. WHO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망자와 중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각국이 경계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The worst thing any country could do now is to use this news as a reason to let down its guard, to dismantle the systems it has built, or to send the message to its people that COVID-19 is nothing to worry about. 코로나19 보건 위기는 사실 지난해부터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이후 방역 규제를 완화한 중국의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1월 회의에서는 비상사태를 풀지 못했습니다. WHO는 앞으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노력과 백신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국내 방역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현황과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종합 검토해 단계적인 방역 의료체계 일상 회복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라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바꾸는 1단계 조치가 시작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고 재난관리 담당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조정됩니다.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준비가 끝나면 2단계가 시행되는데 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 등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한일 정상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2004년 시작한 셔틀 외교, 그동안 2차례나 중단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내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가동되는데 일본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합의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한일 간 앙금을 씻고 소통을 확대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찾자 노 대통령은 가고시마를 답방하며 셔틀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셔틀 외교는 중단됐고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습니다. 셔틀 외교는 3년 만에 복원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 온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건데 이후 3년여간 한일 정상은 여러 차례 만나 소통하며 관계 개선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2011년 12월 이 대통령의 교토 방문을 끝으로 셔틀 외교는 다시 멈춰섰고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권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을 거치며 한일 양국 정상 간 소통 기회는 급감했습니다. 12년 만에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을 방문해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통큰 결단을 내린 만큼 이번에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의 움직임 시작은 강제징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통을 겪으셨던 것에 대한 공감 그리고 위로 이런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공급망 협력 같은 주요 과제도 다루겠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당장 기시다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 정오쯤 한국에 도착한 직후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합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하는 건 지난 2011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정도 만입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 교류, 청년 문화 등 양국 관심사가 의제가 될 전망이지만 공동선언이나 성명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며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대통령이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고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하자 당내 사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여야 협치의 소중한 계기가 일단 무산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를 향해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정치 복원을 생각해서 향후 만남을 결정해주면 언제라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층부터 결집하자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도부에 잇따른 설화로 민주당은 전현직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로 내부가 어수선해 거대 양당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즘 여의도 정치를 보면 여나 야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이 설화와 공천 녹취 유출 의혹으로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이런 결정을 하도록.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국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따가운 눈총만 받았습니다. 밥 한 공기 다 키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한창 민심을 얻는 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되려 지도부에서 각종 소란이 시작되는 모양새인데 김기현 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의혹으로 대표 취임 이후 줄곧 법원과 검찰을 오가야 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시장퇴직 때 김문기 소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의 거센 반발이 잠시 잦아드나 했더니 이번에는 돈봉투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에도 연루자가 최대 20여 명에 이른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고 변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는 김기현 대표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작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외교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당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과 맞는 그런 정책들을 대신에 제시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해야만이 대통령실의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비명계 박광원 원내대표와 손발을 맞춰 강력한 쇄신책을 준비 중이라지만 거취 논란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한다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야당에도 마음을 주지 않은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당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으로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연이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라더견 대표 측 법인 2곳에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라시아 측근으로 꼽히는 골퍼 안모 씨가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와 승마 연습장에서 법률 자문을 맡으면서 매달 550만 원씩 지금까지 모두 6,6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골프 아카데미는 라시 측이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두 회사 모두 레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만 알았다며 최근 보도되는 주식 투자 사건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수출과 투자까지 계속 부진해 경기가 크게 반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경기를 받쳐준 건 내수입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평년보다 날씨까지 따뜻해 야외 활동이 늘면서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1, 4분기를 봤을 때는 분기적으로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자동차, 승용차 판매 등이 증가하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이라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지만 하반기에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비가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경기가 하강이 되고 면체율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고금리의 영향들이 이제 실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는 조금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생산과 설비 투자는 급감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반도체 수요가 적은 데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탓에 정부 예측대로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진다고 해도 반등폭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제대로 안 뜨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만 뜨고 이게 기업 활동은 되게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국 수출이 안 되는 거라 그 하고의 고의 그 강도가 좀 약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정부도 지표로는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을 견인한 소비 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경기 반등을 위한 관건이 수출과 투자 회복인 만큼 세제 금융 지원과 규제 혁신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들 모여 외식할 일 많으실 텐데 다락같이 오른 외식 물가에 놀라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이 되자 국내 대표적 특급 호텔 2곳이 나란히 뷔페값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조선 팰리스의 주말 저녁 뷔페값은 18만 5천 원, 그랜드 워커힐은 15만 9천 원이 됐습니다. 신라 호텔은 이미 2달 전에 19% 올려 18만 5천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부부가 부모님 모시고 연휴 저녁 식사를 한다면 74만 원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연 1회 정도 가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정 월을 겨냥하기보다는 호텔마다 인상 시기를 다르게 가져간다. 이를 비롯해 외식 물가 전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상승 요인이 나중에 반영되는 특성 때문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랐습니다. 햄버거가 17% 급등했고 피자에 치킨은 물론 가족 회식 단골 메뉴인 생선회도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걔들한테 미안해서 함부로 자주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이런 현상은 구매력을 약화해 소비가 이끌고 있는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현재 전기값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 부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요. 서비스 요금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장기 여행을 선택할 수 있는 5월 황금 연휴지만 높은 체감 물가에 서민들의 선택은 제약받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검경이 마약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의 가장 무서운 점은 혼자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중독성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36.6%. 절도나 폭력 같은 다른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만큼이나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늘어가는 마약 사범을 통합 관리할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현재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끼리 서로 비슷한 사업이 겹쳐 정작 치료를 원하는 중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이 마약 전담 기구를 두고 단속과 치료, 재활과 국제협력 등 모든 과정을 지휘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형을 마친 마약 사범에 대한 사후 조처가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마약류 사범을 치료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는 치료 보호와 치료 감호가 있지만 2021년 기준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3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마약류 사범의 1.8%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런 재활 치료는 대부분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연예인과 재벌 3세들의 상습 마약 적발 사례처럼 재활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으면 다시 마약의 굴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들, 또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고쳐줘야 될, 회복시켜줘야 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국내 마약 중독 전문 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2곳뿐, 치료 후에 재활을 돕는 민간 입소시설은 4곳에 불과합니다. 민간 약물 중독 재활센터가 100개 가까이 되는 일본과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설 거란 예상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처벌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 지역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해마다 가뭄과 호우가 반복되고 있어 물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꼭 한 달 전 전국에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4월에는 낯선 사나운 빗줄기였지만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엔 단비였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의 댐들도 저수량이 많게는 1,100만 톤 이상 늘어서 봄 가뭄 걱정도 한숨 돌리는가 했는데 한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많은 비가 왔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 전까지는 가뭄 뒤 호우, 다시 가뭄으로 이어지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연 강수량이 평년의 122%나 됐던 2020년에도 전남은 4월 가뭄을 겪었고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8개 시군은 5월부터 7월까지 생활, 공업, 용수,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집중되는 기후 탓도 있지만 비가 와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해 필요할 때 쓸 물이 적은 것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남부에 비가 쏟아졌을 때도 댐 유역별 강수량은 비슷했건만 확보한 저수량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SOC에 대한 투자를 지금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의 30년 이상 된 게 90% 전부 그렇거든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SOC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물 관리 기술의 중요성은 섬마을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선 지하수가 흐르는 길에 벽을 만들어 지하수를 모으는 땅속 댐을 설치했더니 비온 뒤 저수량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표수에 의존하는 바가 거의 95% 정도 수온을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들을 계속 늘려서 그 재이용 양을 늘린다든가. 수도관이 오래돼 누수로만 1년에 8억 톤, 16개 댐에서 1년간 공급하는 수돗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유출 지하수가 매년 1억 4천만 톤이나 발생하는데도 89%를 그냥 흘려버리는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한국의 기후 위기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른 만큼 정부의 수자원 관리 대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오는 10일이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지 1년이 됩니다. 누적 관람객 330만 명을 넘어섰지만 개방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청와대 앞에 방문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멀리서 단체 관광하러 온 어르신들과 어린 학생들 모습이 눈에 많이 띕니다. 너무 약간 긴장된다. 이제 이런 데를 진짜 들어간다니까 약간 실감이 안 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궁금할 겁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대통령님들 이제 여기서 생활하신 곳이기 때문에 관람하러 왔습니다. 요즘 하루 평균 9천여 명, 휴일에 많게는 15,000명 넘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I think it is quite a luxurious place and it's kind of interesting to see how the former presidents of Korea have worked and the space inside is kind of interesting to me. 코로나19 입국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외국인 관람객이 지난달 10,000명 넘게 방문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봄 기온에 힘입어 전체 관람객 수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 방문객은 23만여 명으로 개방 직후 열기의 절반을 밑돕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아래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향후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채취가 남아있는 공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살리면서 K컬처의 정수를 선보일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이 절실합니다. 또 다양한 테마형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해선 청와대 외곽 담장 등 유물이 발견된 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도 부족합니다. 몇몇 벤치 이외에 쉴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경내에 생수와 커피 이외에 음식물 반입도 금지입니다. 영빈관의 경우 한 달에 5번꼴로 국빈 행사 등으로 출입이 통제돼 전면 개방 취지가 무색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바뀐 지 1년. 청와대 개방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7시에 거행됩니다. 대관식은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이후 70년 만으로 세계 20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찰스 3세는 대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영국과 14개 영연방 국가의 군주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대관식이 열리는 영국 런던은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킹엄궁 앞에는 며칠 전부터 왕실 팬들의 텐트촌까지 등장했는데요. 대관식 하루 전인 어제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이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버킹엄궁 앞도로 더 몰을 지나던 찰스 3세 국왕의 차량 행렬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이어 찰스 3세 국왕이 차에서 내리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왕실 팬들과 악수하고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도 이 깜짝 방문에 동참했습니다. Your friend, bit of sunshine, stay back, keep your dry. How are the kids doing? They're really well, thank you. Very excited. Excited, a bit nervous, obviously with a big day ahead. Can't wait. And what about you? 왕실 팬들은
국왕 가족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t's an absolutely amazing moment, and I just think I'm always going to remember the moment that the King shook my hand. 찰스 3세 국왕은 이에 앞서 오전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마지막 예행 연습을 하고 점심은 버킹엄궁에서 영연방 왕국의 총리 총독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영국 기차역과 런던 지하철역의 안내 방송에 찰스 3세 국왕 부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영국은 70년 만에 대관식을 앞두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찰스 3세는 영국의 40번째 국왕으로 공식 즉위하기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늘 아래서 70년을 왕세자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다이애나비와 세계 결혼 뒤 이혼과 그녀의 사고사를 겪으면서 국민의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누구인지 류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찰스 3세는 1948년 11월 버킹엄 궁전에서 엘리자베스 공주와 에딘버러 공작 필립 공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 승전 후 처음으로 태어난 로얄 베이비에 영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4살 때인 1952년 어머니가 여왕에 즉위하며 왕위 계승서열 1위가 됐고 9살이던 1958년 왕세자에 정식 책봉됐습니다. I, Charles, Prince of Wales, do become your liege man of life and limb, and of earthly worship, and faith and truth I will bear unto thee.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기 치세로 70년을 왕세자에 머물렀습니다. 찰스 3세는 8살 때까지는 가정교사에게서 엘리트 교육을 받다 이후 왕실 관례와는 달리 일반 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왕족이 됐습니다. 왕립 공군과 해군에도 복무했고 젊은 왕자로서 자주 열애설에 휩싸이는 등 영국 안팎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1981년 다이애나와의 세계 결혼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1992년 다이애나비와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해 큰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화 끝에 1996년 이혼하고 1년 뒤 다이애나비가 파리에서 사고로 숨지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It is announced from Buckingham Palace that with regret the Prince and Princess of Wales have decided to separate. 다이애나비가 봉사와 자선으로 민중의 왕세자비로 불리며 나라 안팎의 사랑을 받았던 반면 찰스 3세는 카밀라 파커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를 향한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왕실의 존폐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켰습니다. 이런 사를 넘어서자 여론마저 한때 왕위 계승자로서는 아들인 윌리엄 왕자에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까지 찰스 3세는 결코 순탄치 않은 역정을 거쳐 영국 역사상 가장 고령의 국왕으로 즉위하게 됐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은행 위기도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을 식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5일 발표한 4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5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 개 증가를 크게 상회한 것이며 지난 3월 증가폭 16만 5천 개도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실업률은 3.4%로 전월의 3.5%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13살 소년이 초등학교에서 총을 쏴 9명이 목숨을 잃은 세르비아에서 하루 만에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차를 탄 채 마을 3곳을 돌며 총격을 가했는데 8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테러 부대를 포함해서 최정예 경찰 600여 명이 마을을 봉쇄했습니다. 지난밤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한 작전입니다. 21살 용의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경찰관과 여동생을 살해한 뒤 차를 탄 채 마을 3곳을 돌며 마구 총을 쐈습니다. 주민 8명이 사망하고 14명은 다쳤습니다. Ja sam mislio možda se neko porodio ili tako nešto, ima neka prinova. Međutim nije to šteta velika. 경찰은 밤샘 검문 검색과 수색 끝에 살해 현장에서 90km 떨어진 친척 집에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범행에 쓴 총기 외에도 수류탄 4발과 탄약 등 불법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Ovo je veliki poraz, nažalost. Za 2 dana ovoliko djece pobiti. 인구 680만 명의 세르비아에 등록된 무기만 76만 정이 넘습니다. 내전을 겪은 탓에 등록되지 않은 총기는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쉽지 않습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2번의 치명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자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총기 허가를 유예하고 학교에는 경찰관 1,200명을 새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뒤 세르비아에는 사흘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종합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시행할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 출범합니다. 재외동포청 신설까지의 여정과 오랜 염원을 풀게 된 동포들의 기대를 권지수 PD가 소개합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로 내전이 발생한 수단에서 우리 동포 28명을 무사히 구출해낸 수단 프로미스 작전. 버스가 이제 습격을 당해서 약탈당했다는 이야기도 다른 나라에선 있었는데 저희는 다행히 안전하게 그런 일 없이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피난민이 된 고려인의 귀국까지. Переживали, конечно,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мужчин не выпускали же. 이처럼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긴급구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간 대통령실을 포함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우리 국민적 성원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런 재외동포 보호 지원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립, 집행할 전담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돼 재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을 펴오긴 했지만 정책과 제도, 예산 수립 권한 없이 외교부 산하기구로 운영됐습니다. 여기에 동포 관련 영사와 법무, 교육 등 각종 행정 업무는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동포들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워낙 이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될지. 동포사회는 물론 학계와 정계에서도 재외동포 전담기구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을 공약했고 취임 이후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정치권 논의를 거쳐 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2달 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법적 근거가 비로소 모두 갖춰진 겁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동포 기본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재외동포청 설립. 전 세계 동포사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Y le deseo mucho éxito en su nuevo trabajo. 적극 지지하고 있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이 오랜 세월 한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려온 재외동포청.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첫 발을 내딛는 만큼 국내외 동포의 상생과 글로벌 한민족 영역 확장의 구심점으로 굳게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의 기대를 받는 재외동포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윤곽도 나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의 불편과 요구를 반영해 거주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 한결 간편해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정민 PD입니다. 출범을 코앞에 둔 재외동포청의 인력 규모는 151명으로 기존 재외동포재단보다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과와 영사서비스과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가고 외교부에는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만 남게 됩니다.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해오던 전반적인 지원 사업은 새로 생기는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맡습니다. 동시에 재외동포 정책국과 교류 협력국을 중심으로 사할린 고려인 동포,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 등의 지원 업무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인력과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역을 세밀하게 더 나눠 동포들이 거주하는 국가와 지역 특성에 알맞게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 동포들을 상대로는 입양 동포와 복수 국적자 지원 정책 등의 개발에, 일본은 제1동포 중심 단체인 민단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경우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을 위한 특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입니다. 250만 미주 동포, 또 200만 중국 동포, 또 80만 일본 동포들의 처한 역사적인 환경과 또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이들에 대한 동포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외동포들의 민원 등 행정 업무 처리도 한결 간소해집니다. 그동안 동포들은 출입국 기록이나 비자, 가족관계 등록 등 기본적인 민원 업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역 공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업무를 보러 가려고 해도 이제 큰 도시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디지털 도입이 된다면 큰 도시에 살지 않는 분들도 이제 서비스를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불편과 요구를 반영해 각종 민원 업무를 한 곳에서 비대면으로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잡한 인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동포들도 온라인상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등을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 삼국시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고대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소식 지난주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야 문명이 왜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바다를 건넌 가야인이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린 국립기매박물관. 전시장 입구에 배와 사람 모양의 토기가 눈에 띕니다. 사람 모양 토기는 일본 지바현 야마쿠라 1호분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웃옷을 포개는 방식과 장신구 등이 당시 외인의 복식보단 한반도 가야인의 복식에 가깝습니다. 배 모양 토기는 가야 시대 것으로 가야인의 배 건조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야인이 배를 타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 교류했음을 알게 해주는 사료입니다. 가야 고분군에서는 중국 남조 시대의 항아리, 북방 유목민의 쇠솥, 로마 제국의 유리잔, 일본의 청동 장신구 등도 출토됐습니다. 가야인이 활발한 국제 교류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야가 정말 외랑 교래구나라는 걸 물건들을 통해서 아니까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가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에서 출토된 문화재 250여 점도 전시돼 있습니다. 농기구와 도량형,
장신구, 갑옷과 화살촉 등 철기 등입니다. 가야인이 건너가 당시 일본인 사회에 영향을 끼친 벼농사와 문자, 토기와 철기 문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야의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술 그리고 문화가 일본 열도 당시 외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 유물을 통해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반도의 고대 문명을 형성했던 핵심 세력입니다. 배를 띄워 동아시아에서 국제 교류를 활발히 했던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 체계를 취한 나라입니다.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추구한 고대 문명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가야는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조명받지 못했을까? 우선 가야인은 스스로 역사서를 남기지 않아 역사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간략하게 소개된 정도고 조선 후기에 와서야 동국지리지에 한반도 남부의 사마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엔 일본 역사가들이 이른바 임나일본부서를 만들어 외인이 가야인을 지배했다고 왜곡했습니다. 많은 문화를 아주 폭넓게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자체 내적으로 아주 새롭게 재생산해서 가야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가야사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지난 1980년대 가야 고분군의 발굴 조사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경남과 경북 그리고 전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계기로 잊혀진 고대 문명 가야가 재조명되길 기대해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여름의 첫 절기 이파인 오늘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해와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영남 동해안과 제주산 간에 강풍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는 서쪽 지방은 낮에, 동쪽 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10에서 40mm, 전남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5도, 창원 17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아서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